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킬 시작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는지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고 타결의 여지가 없는 건지 잠시 뒤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미리 정해지지 않은 질의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외교와 안보, 국내 정치와 경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새로 선출된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며 협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극한 대립 관계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도 충돌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친구들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최종훈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최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2명의 구속 여부도 같이 결정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5년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가동된 지 41일 만인데 수사단은 김 씨를 상대로 2013년 성범죄 의혹과 새로 제기된 뇌물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 찬성이 결정됐습니다. 합의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하루 앞두고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공지를 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응 조치를 할 거라며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 우려로 국내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04% 하락했고 코스닥도 2.84%나 빠졌습니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전 10시쯤부터 6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 전 차관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소환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지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5년 만에 소환이었기 때문에 출석 당시의 모습부터 화제였는데 오전에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2013년 11월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당시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며 다른 관계자들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혐의를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뇌물 혐의 수사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 수사단이 새로 포착한 혐의가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지 41일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초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목동의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할 무렵이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대가성과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8년 초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서양화를 선물하고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중천 씨가 기존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르게 진술한 적도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수사의 어떤 걸림돌로 적용되고 있는데, 자,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 건가요? 네, 검찰 수사단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였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기본 공소시효는 7년인데요. 그런데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으로 연장되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둘 사이에 1억 원이 넘는 금품 요구나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2008년 이전 사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액수가 또 관건이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건, 그리고 우리가 김 전 차관을 주목하는 건 성범죄 의혹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별장 등지에서 여성과 강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과거에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검경 수사 때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단은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해 촬영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진술했던 시기와도 실제 촬영 날짜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이런 성 관련 정황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성폭행이나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업자였던 윤중천 씨가 사업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검찰 공직자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검찰 수사단 아무튼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조사하게 됐는데 남은 수사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일단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추가 소환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은 하지만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윤중천 씨의 진술과 서로 다른 점이 많다면 두 사람이 같은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불법 촬영과 뇌물 제한 혐의로 입건이 된 가수 최종훈 씨가 집단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가 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최 씨 영장 실질 심사 지금은 끝난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낮 1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2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최 씨는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형이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 씨는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친구들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은 모두 2건인데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각각 정준영의 지인 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들은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며 최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함께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나 성폭행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과 문제의 카톡방에 올라온 피해 여성들의 사진 그리고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정준영을 제외하고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2명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사고, 여배우가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백종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입니다. 차량 바로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갑니다. 뭐야, 사람이 뭐야? 당시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여배우 A씨의 지난 6일 사고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A씨는 무슨 일인지 도로 한가운데서 허리를 굽히고 있고 바로 옆 3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고 속도를 줄여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로에 있던 A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받았어. 택시가 받았어. 뭐지?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 A씨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게 한 뒤 볼일을 보고 오니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는지, 운전석에 있던 아내가 차에서 왜 내렸는지를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남편이 도로를 건너기 전 이미 A씨는 차량 트렁크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차에서 내렸거나 거의 동시에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드레일에 도착한 지 10초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사고 당시 곧바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볼일을 다 보고 온 뒤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남편 진술에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운전자는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부검 결과를 종합해 A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경찰은 이 부검을 통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여배우 28살 A씨의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인천 영종도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다면서 자신은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 야당 원내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경색된 국회가 정상화의 묘수를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일 먼저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일단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두 원내대표는 덕담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시작한 인연을 들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이 원내대표도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들도 오갔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며 산불이나 지진 등 정성을 쏟아야 할 일들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과 관련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정말 경청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인지 거듭 묻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예방에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오늘 여야 간 회동에 관심을 끄는 것은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갈등을 끊어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때문인데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가 이달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해 여야가 민생 문제를 고리로 한 국회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1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 등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8시간 가까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이야 국회 앞 집회가 흔하지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법이 국회의사당 담장 기준 100m 안에서 집회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국회 앞 집회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에 이어 총리 공관과 법원 인근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고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말까지인 개정 시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제출된 개정안은 10여 건. 하지만 주요 기관 주변에서 어느 정도로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지 의견 차이가 작지 않아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특정 장소만 별도로 규정한 집시법 11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로 인해서 이 7명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이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이 집시법을 전면적 개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나 아니면 총리 공관 같은 경우에는 일몰 시간 이후에는 집회 시위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대 나머지 시간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하는 방안. 집회와 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질서를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미일 안보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공동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조율 중인데요. 내일은 한미 간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한미일 안보회의 언제쯤 마무리되죠? 네, 낮 12시 반부터 시작된 한미일 3자 협의 잠시 뒤인 오후 5시쯤 끝날 예정입니다. 연례 안보 협의체인 만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주요 화두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한미일 3국 모두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군사적 대응책보다는 공동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진행된 한일 양자 대화에서는 초계기 갈등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결과는 잠시 뒤 서면 자료로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장소에서 양자 대화를 하고 우리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 합류했다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선 오늘 오전엔 미일, 한미, 한일 순서로 양자 대화가 진행됐고요. 업무 오찬 때부터 한미일 3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머지 회의 장소는 모두 국방부 청사인데 첫 순서인 미일 양자 대화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외교 행사에서 미일 양국이 따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요. 지난 2008년 한미일 안보회의가 처음 시작된 이래 양자 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전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한일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 속에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논의되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어떤 이야기가 올까요? 네, 앞서 일본을 방문한 뒤 우리나라로 넘어온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방안인데요. 오늘 아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외교부를 공식 방문해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회의와 북핵 수석대표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후엔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과 청와대 방문도 계획돼 있는데요. 빡빡한 일정 속에 북미 대화 재개 방안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대 압박을 통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미국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이고 우리 정부는 직접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 접촉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구체적 언급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대북 최대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패트릭 셔너헨 국방장관 대행.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직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로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상황 보고에서 미군 당국이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로 추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군 당국의 발사체를 정밀 분석하는 시점에 나온 미 국방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최신 분석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면서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나간다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비핵화 견인을 위한 압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남북 민간 교류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교류 협력 현황 및 주요 사업 자료에서 민간 차원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치 일정 등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남측 인원 617명이 방북을 승인받았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33건이 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북미 간 협의가 중단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찰스 프리처드 대변인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측이 지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관세 추가 부과를 놓고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우리 증시가 오늘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2100선까지 주저앉았네요. 네, 오늘 코스피가 2102.01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66포인트, 3.04%나 급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5일에 2097.18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83억과 6,622억씩이나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8,161억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2.84% 하락하며 724.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급락은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실행된다면 그 시각은 내일 우리 증시가 열리는 오후 1시 전후로 예상됩니다. 증시 급락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4원 오르며 1달러에 1,17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1월 16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증시가 더 내릴지 아니면 반등할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까지 뒤흔든 미중 무역 갈등, 무역談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공지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서의 막판 미중 무역 협상 하루 전,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관부에 전격 공지했습니다. 내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25%로 올린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이 단순 엄포가 아니라 실제 조치가 될 것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더 이상 돈을 갈취하지 못할 것이라며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을 얻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의 미국 도착을 앞두고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We've gotten indication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Our teams are in continued negotiations. They're going to sit down tomorrow and we'll see what happens from there. 중국은 즉각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지난주 150쪽 분량의 무역 합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뒤집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기술 이전 문제 등을 법적 장치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폭탄 관세 보복 카드를 내밀었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양국이 이번 최종談판에서 대타협에 이를지 아니면 합의에 실패하며 다시금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재현하게 될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일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 비치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거론하며 미국이 매기는 관세는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 협상 대표단이 날아오고 있다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이 합의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약속하느냐입니다. 중국이 합의한 것을 지키게 하는 이행 강제 수단과 보조금 정책 등도 주요 쟁점입니다. 협상의 쟁점을 이어서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은 하위 규제나 행정 조치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이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하는 이행 강제 장치입니다. 미국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징벌 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이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굴욕적인 불공정 합의로 보고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보조금 정책도 걸림돌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없애길 원하지만 신생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중국으로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셈이 된 관세도 합의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첨단 기술 제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가장 마지막까지 강요 수단으로 남기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와 함께 관세 전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창궐하자 우리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인 축산물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현재보다 10배 높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 방역관이 직접 방문을 해 교육을 실시하고 닷새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치사율이 100%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런 계획까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뉴스 TMI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원 앵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떤 질환입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 그대로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돼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열흘 이내에 폐사하는 열병입니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고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할 경우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그렇다면 왜 병명 앞에 아프리카라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이 병은 주로 아프리카 일대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 멧돼지인 흑멧돼지, 숲돼지 등은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했죠. 작년 상반기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은 총 14개국, 유럽이 10개국, 아프리카 4개국이었는데요. 작년 8월 세계 최대 양돈 국가이자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어서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하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대략 4억 4천만 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1억 3,400만 마리, 중국 돼지의 4분의 1이 폐사한다는 미 농무부의 추산치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중국 정부는 전염병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일부 상인들은 병에 걸려 폐사한 돼지를 몰래 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이미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반입물 중 소시지, 순대, 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의 과태료를 10배 인상하고 국경 방역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고기를 얼린 상태에서도 1000일 이상 생존하고 소금으로 절이거나 가공된 상태에서도 수년간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소시지, 육포,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들여오는 여행객과 축산업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내일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잇따랐던 BMW 차량 화재 원인을 미리 알고도 결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죠.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동차 회사 이 BMW 코리아 경영자가 소환되는 건 처음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내일 오전 10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여름 잇따른 화재를 부른 BMW 디젤 차량의 결함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태가 시작된 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불볕더위 속 도로에서 잇따라 BMW 디젤 차량이 불길을 휩싸이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당시 BMW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시작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에서야 화재의 원인이 된 결함 규명을 모두 마쳤다며 부품 교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BMW 측이 2년 전부터 결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를 팔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MW가 2016년 말부터 관련 설계를 개선한 모델을 출시해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합동조사단 역시 BMW가 기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교체 외에도 흡기 다기관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BMW가 이 같은 결함을 지난 2015년부터 알고도 은폐, 축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분석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BMW 코리아 최고 경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건데 내일 조사 과정에서는 차량 결함을 미리 알았는지 또 이런 사실을 조직적으로 숨겼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이달 중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조사 결과가 그래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던 김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동네 정형외과에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맞았습니다. 한 번 주사에 770여만 원이 들었지만 이후 1년 가까이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사 부위가 퉁퉁 붓고 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인보사 주사를 시술한 그 자리가 일단 부종이 심하고요. 그리고 다리가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를 받았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일부 환자들을 중심으로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이달 중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롱 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소송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가 일부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코롱 측이 알고 고의적으로 식약처와 환자를 속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이슈까지 거론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집단 소송은 이달 예정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한 사회 유력 인사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해 부정채용 11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T 측에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교내에 추가 성희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자보에는 지난 2016년 신입생 대학생 대면식 과정에서 스케치북에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를 적는 식으로 성희롱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병을 앓았던 40대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김천시 평화동 주택에서 45살 A씨가 8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버지는 목과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특집 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문제, 경제 정책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국 경색 해소 방안이나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문제 해결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한 명과 문 대통령이 1대1로 진행하는 이번 대담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 방식 대신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은 오늘 저녁 대담 전체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야별로 짚어봤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의 기운을 불러온 점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 먼저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분야를 신호 기자가 진단합니다. 지난해 9월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백두산까지 함께 오른 남북 정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 등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 해 한반도 위기설까지 제기되던 상황은 지난해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반전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한 해 3차례나 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까지 2번이나 개최됐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분단의 상징 DMZ는 66년 만에 평화의 길로 개방됐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며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방식을 놓고 타협점을 못 찾으면서 남북 철도 연결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중재해 나갔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핵화 대화의 엔진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중재안에도 반응이 냉담했고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은 남북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다시 위기가 왔지만 한미 정상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에 깃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각각 총선과 대선 국면에 진입하기 전인 올해 하반기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2년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성과가 절실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일자리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9.1% 올랐지만 정작 소득 분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동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과정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나빠지고 고용 여건 역시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에서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마저 악화해 수출과 투자도 부진해지면서
정부는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소득 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관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대책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 지금 유류세라든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거를 좀 연장해서 세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이슈가 총선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그 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정부는 다음 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전반에서 모든 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제작한 스노우볼 출시 행사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밀실, 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도 나라다운 나라는 혁신형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 구체화했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으로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이 완전한 실패였다면서 특히 경제와 안보에서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YTN 기자와 만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자리는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조급하게 나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물러나기로 해서 새로 공익위원을 뽑은 뒤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애초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못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지금처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유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예정대로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다시 위촉한 뒤 다음 달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합리적인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근본 제도 개선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에 따라 가능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공청회도 여는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더 많이 올리려는 노동계와 오름폭을 줄이려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해마다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까지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4시 반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4일에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오늘이 9일인데요. 그러면 한 닷새 만에 다시 또 발사체를 발사하게 된 건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4시 30분경, 지금이 4시 49분입니다. 한 20분 전쯤에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발사체 안에 어떤 것을 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선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고 지금 이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정리된 내용 다시 한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지역도 있는데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역시 버스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부터 알아보죠.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큰 관심인데 투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서울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산하 62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시내버스 등 7,400대를 운행하는 서울버스 기사 17,000명이 대상입니다. 투표가 오후 4시에 끝났으니까 개표 결과는 잠시 후인 오후 5시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요. 버스노조는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존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 서울버스노조는 현재 61살인 정년을 63살로 늦추고 학자금 지원 유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15개 버스 회사 가운데 투표를 마친 8개 회사 노조가 96.2%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지역은 이미 파업이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전체 33개 사업장별로 어제 하루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7%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가결됐습니다. 조합원 5,300여 명 가운데 5,20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버스기사 대부분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이라 파업이 이루어지면 부산 지역 144개 노선 2,500여 대 버스가 멈추게 됩니다. 울산의 5개 버스회사 노조도 93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87.7%로 파업 찬성을 가결했습니다. 충남 세종 지역 버스 노조도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어제 19개 버스회사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6.6%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투표를 진행한 광주에서도 95%의 찬성으로, 대구에서도 찬성률 96.9%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파업이 가결된 지역 사업장은 쟁의 조정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을 포함해 전국에서 2만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파업에 대비해서 전세버스 투입 같은 비상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 개시일 전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되겠지만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존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라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상순입니다. 네, 앞서 이상순 기자가 전해준 대로 이 전국 곳곳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면서 오늘 15일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위성수 전국 자동차 노련 정책부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성수입니다. 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상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투표가 끝난 건가요? 예, 투표가 끝났는데요. 아직 사업장별로 현황을 취합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이제 개표 결과 나오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집계 결과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경기도는 총 15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대부분 투표가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3개에서 4개 사업장이 최종 집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오후에 공개되는 내용을 토대로 이 파업 찬반 여부가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파업 찬반 여부는 지역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같은 보면은 다 9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집계 중인 서울과 전남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울산, 강주, 충남, 청주, 경기도 광역버스 등 대부분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네 말씀하시죠. 예. 이는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제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자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면 총파업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버스 기사분들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과를 담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력 충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금 감소분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좀 전해주시죠. 지금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근무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하고요. 또 15,000명에 달하는 인력 충원, 그리고 이제 버스 산업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이제 서울이나 부산 등 특별시 광역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보통 15만에서 30만 원 정도, 그리고 경기도처럼 광역 도시들은 약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버스 운전기사들 전국 평균 월 임금이 346만 원 점을 감안해 보면 예. 이 줄어든 임금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네. 또한 지금 정부가 추산하는 필요 인력이 약 15,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장시간 운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 운전 및 교통사고도 해소되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교통기본구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환승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등 자가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국가 교통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재원을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럼 중앙정부가 좀 나서달라는 게 가장 관건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선? 재원적 측면에서는 네. 그간의 민간 사업주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간 단축을 해가는 상황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승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같은 비용들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좀 사안을 축소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 사측이 버스 업계가 되겠죠. 이제 버스 업계에서 임금을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이미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임금까지 올려줄 경우 이제 수익성 감소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건가요? 예, 지금 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유일한 수입원이 버스 요금입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7년 정도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사측에서 이제 지급 여력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일부 이해가 되긴 하는데 현재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측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버스 요금을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하면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입원 자체가 막힌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다면 벽지 노선이라든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요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노선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와 도의회 또 소비자단체에서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이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토대로 앞으로 좀 타결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조정 신청 기간이고요. 조정회의가 좀 2차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14일 날 조정이 만료된 14일 모든 지역에서 일시에 조정회의가 열리는데 타결 여부를 저희가 14일에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사용자 측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조정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쟁의 조정 기한이 14일이고 이때까지 좀 합의가 나오면 타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건데 그 상황에서 지금 14일까지 한 닷새 정도 남은 상황인데 타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관건, 핵심 요구사항은 어떤 거라고 좀 주장하십니까? 저희는 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교통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의 정상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교통 비용은 줄이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목적인 거고 그걸 통해서 버스 운수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호조건법 시행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장들이 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버스도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시민들을 좀 중심에 둔 협상 전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성수 전국자동차 노련 정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4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이제 거의 72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돼 있고 지금 파악이 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4일 여기까지 합참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북한이 다른 무기와 비교할 때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그 분석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분석이 끝날 건지 합참 대담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사일이 아니라면 유도 기능이 있는 로켓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켓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거의 현재까지 분석 중이고 또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미사일의 정의는 그러면 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월 건군절 연령식 때 KN-52 개량령 나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KN-52 개량령은 미사일입니까? 아니면은 방사포입니까?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방백서에서 나와요. KN-52의 성격이 뭔지.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백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기억하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백서를 외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군인의 상식으로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이 발표한 소식인데요.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사 시점은 오후 4시 30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호도반도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동쪽으로 발사한 지난 4일 닷새 전에 발사한 발사체 이후 닷새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 종류를 현재 분석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합참은 현재 발사체의 종류를 분석 중입니다. 조금 더 소식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 1년을 맞아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의무 이행의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미국이 곧바로 추가 제재를 단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박희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어제
이란이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 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توقف دو اقدام هست و به یک معنا دو فروش را انجام نمیدیم. نه اورانیوم غنی شده را از امروز دیگر میفروشیم. نه آب سنگینمون رو از امروز میفروشیم. 유럽이 60일 안에 핵 합의에서 약속한 금융과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철강과 광업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원유 외에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 뒤 지난해 8월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11월부터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한 데 이어 추가 제재까지 시행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북한 발사체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는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린 당일에 북한이 또 발사를 한 건데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더 궁금한데 추가 발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불상의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북 내륙에 자리한 신오리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발사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얼마나 날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육지를 가로질러 동해 쪽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인 스커드 C와 500km인 스커드 B, 그리고 사거리를 1000km로 늘린 스커드 ER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불과 닷새 만인데요. 특히 오늘은 한미일 3국이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안보회의를 연 당일입니다.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선 겁니다.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 운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동맹 파업을 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버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막상 운전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의 운전자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4년 전보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우버 본사 앞에 모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I'd like to see them do something about the rates and find a better way to run their business so that not only their executives are profitable, but also drivers are profitable. 글로벌 동맹 파업. 호주 멜버른을 시작으로 영국의 런던, 버밍엄, 글래스고,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전 세계 15이 넘는 도시에서 고객과의 연결 채널인 우버 앱을 끄는 시한부 파업과 함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쟁 서비스인 리프트의 운전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우버가 오는 금요일 기업 공개, 즉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9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운전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점쳐질 만큼 이슈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소외됐다는 겁니다. The money comes from drivers because drivers made those companies valuable, and yet there is no driver's life that's been improved over the years. It's been degrading, pay been degrading, and you don't have no future.
우버는 운전자들에게 기업 공개 보상금과 스톡 옵션을 제공하겠다며 운전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라 또 다른 불공평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택시 사업자들과 충돌하며 불법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 스타트업 기업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기업 공개도 조용히 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료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7살 B군 등 중고등학생 17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아버지 휴대전화에 송금 앱을 깐 뒤 13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춘천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서 덥겠습니다.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과 대기 정체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부산과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내내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큐 2부에서도 북한 발사체 발사 속보와 함께 전문가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